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발목이 박힌 상태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고, 골절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진짜 심각했던 부상이 생길 뻔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프랑스의 최연소 데뷔 06년생 이강인의 동료 에메리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PSG 입장에서는 굉장히 치명타가 생겼고 2023년 그러니까 새해가 돌아올 때까지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A 대표팀에 어떻게 보면 데뷔를 했는데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터뜨리기도 했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량을 보여주면서 에메리가 잘했어요. 허나 정말 안타까운 부상이 일어나면서 에메리가 아웃이 됐고 현재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상으로 2023년 내 복귀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에메리는 발목 부상으로 2023년에 더 이상 뛰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인 밤이었지만 그의 A매치 데뷔전은 전반 16분 만에 부상으로 끝났다라며, 그는 데뷔골을 터뜨렸지만 동시에 상대 에딘 산토스의 무모한 도전으로 인해 부상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팀 닥터 프랑크르 다리 치료 후 그를 일요일에 PSG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첫 검사에서는 에메리의 발목이 심각하게 삐었고 그를 올해까지 뛰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라고 했지만 다행히 골절상은 아니어서 더 긴 시간 그가 빠질 일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PSG에서 그의 활약은 사실상 기대 이상이었죠. 이번 시즌 11경기에 나서서 2골 2도움을 기록하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4경기 3도움으로 사실상 이 팀의 어떻게 보면 핵심 자원, 그리고 음바페가 있지만 사실상 PSG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서 PSG의 얼굴은 에메리다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로 이 선수의 중요성이 지금 PSG와 어떻게 보면 프랑스 국가대표에까지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부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부상 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안타까운 부상이었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에메리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거를 슈팅하려는 하는 과정에서 공을 차면서 상대방 수비수가 태클을 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그 태클 장면에서 본인이 공을 차고 나서 들어오는 발에 땅에 박히는 순간 발에 박히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골절이 날 뻔도 했던 정말 아찔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해가 잘 되실 텐데, 이런 식으로 발목이 박힌 상태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상 진짜 위험했던 상황이고 골절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진짜 심각했던 부상이 생길 뻔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강인 선수가 현재 PSG에서 뛰고 있는데 이 에메리의 부상을 통해서 이강인 선수의 포지션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길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냉정하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마지막 게임에선 이강인 선수가 좌잘라로 나왔다가 어떻게 보면 공격수로 들어가면서 폴스 9의 역할을 굉장히 잘 소화했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에메리라는 선수가 우짤라에서 굉장한 활동량을 가져가 주면서 움직여 줄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지금 이 에메리가 빠졌다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이강인이 우짤라를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는 것도 맞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강인이 이 자리에 안 나오고 그대로 만약에 하무스나 꼴로무안을 밀어내고 이강인 선수가 제로톱에 나온다는 가능성을 바라봤을 때는 요 자리에 우가르테가 올라가고 파비앙을 그 자리에 뜯기는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나 하무스도 그렇고 무안이도 그렇고 굉장히 비싸게 데리고 온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을 사실상 기용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가르테가 파비앙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파비앙이 나오고 이강인이 우짤라로 가면서 결국에는 하무스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이강인이 우짤라에서 덴벨레와 함께 하키미와 같이 활약하는 모습을 우리가 더 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자리가 이제 이강인에게 좋은 점은 뭐냐, 사이드에서 하키미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사실상 이 삼각형들을 만들면서 이 3명에서 이 경기를 다 풀어나간다라는 걸 바라볼 수가 있고, 공이 주로 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서 더 많이 논다, 이 부분을 바라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우측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팀에서도 본 것처럼 더 많은 활약, 이강인이 더 잘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한 가지는 이 팀이 가져가는 전술적인 플레이 중 하나는 에메리가 여기서 이렇게 띄워주면서 사실상 공간 창출을 해주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덴벨레에게 이 볼이 들어가면서 덴벨레가 1대1 아이솔레이션을 가져가면서 플레이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사실 슥 내려오면서 요 하프 스페이스에 들어오게 되고 덴벨레가 이걸 주고 원투로 뛰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상대방 센터백도 쉽게 이강인에게 덤비로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 여기서 덴벨레에게 바로 이강인이 논스톱 패스로 연결해주게 된다면 덴벨레가 치고 들어가면서 엄청난 득점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허나 여기서 덴벨레가
덴벨레가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이 공을 받아도 덴벨레가 득점력이 좋진 않기 때문에 여기서 골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허나 이렇게 되게 된다면 하무스가 뛰어들어가 주고 어그로 끌린 거에 음단장에게 패스가 지어지면서 음단장의 마무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올 거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덴벨레가 패스를 주고 뛰게 된다면 이 센터백이 아무래도 덴벨레를 잡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이런 데서 공이 연결이 된다라고 바라보면 이때 하무스가 띄워주고 음바페가 파포스트에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강인이 음바페를 보고 킥을 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강인이 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서 나오는 하무스랑 2대1 패스를 주고받고 이런 데서 이강인이 현재 폼이 좋은 무회전 일자 슈팅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ZD로 감아 때리는 감아차기 슈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우짤라의 이강인의 모습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올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뭐냐, 하키미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강인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주도적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는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덴벨레 보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라고 하면서 풀백을 데리고 들어가면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사이드로 벌려주면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받고, 하키미가 언더래핑 나갈 때 이강인 선수가 공을 본인이 끌고 가다가 덴벨레를 오히려 역으로 사용해서 본인이 공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덴벨레가 여기서 더 뛰어들어가게 된다면 여기서 툭 덴벨레를 살려줘서 덴벨레의 크로스도 올라올 수 있고, 덴벨레가 띄워주면서 공간이 생기면 안으로 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언더래핑 나오는 하키미를 보고 넣어주면서 이강인 중점으로 조금 더 플레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므로 에메리의 부상은 정말로 안타깝지만 그냥 한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 팬 입장에서 이강인만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인이 더 활약을 많이 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뭐냐, 이강인, 우가르테, 비티냐가 만약에 미드필드에 나오고 하무스와 음바페가 뛰는 상태에서 덴벨레가 우측 윙을 뛴다라고 바라보면 우리가 냉정하게 이 중원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세 명이 뛰게 된다면 중원이 그렇게 사실 강해 보이지는 않는다. PSG가 공을 더 많이 가지고 있고 PSG가 공을 가져가면서 계속해서 압도적으로 미는 상황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봤던 AC 밀란전이라든가 이런 경기들에서 롭스트 스틱이라든가 혹은 하여튼 선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롭스트 스틱이라든가 이제 이런 정말 몸빵이 좋고 가운데서 중원 싸움을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은 팀이다라고 바라본다면 이 세 명의 미드필드 조합이 그렇게까지 수비와 공수를 다 할 수 있을 만큼 단단하지는 않다. 왜냐, 우가르테가 여기 혼자 지키는 부분이 굉장히 벅차고 비티냐는 여기만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 음바페가 많이 안 내려오기 때문에 비티냐는 요 사이드까지 나가는 상황이 나오면서 결국 우가르테와 이강인이 간격이 벌어지면서 이 세 명의 미드필드의 간격이 벌어진다 라는 상황을 봤을 때 그만큼 덴벨레가 또 내려와 주느냐, 내려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무스가 결국 내려와야 되는데 하무스가 내려오는 데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중안에 공간이 많아지게 되면서 이강인, 우짤라 기용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듭니다. 그래서 비티냐가 이 자리에 나오고 우가르테가 살짝 더블 볼란치 느낌으로 우측에 나와주면서 이강인 제로톱도 나올 가능성이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고, 파비앙이 이 자리에 들어오면서 조금 더 중원에서는 키가 크고 단단한 선수들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국전이 끝나고 나면 이강인 선수가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게 되고요. 25일에 어떻게 보면 또다시 한일전이죠. 모나코와 경기를 하는데 이 모나코에서 현재 미나미노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재미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모나코가 현재 승점 24점으로 3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타이트한 경기, 정말 빡센 경기가 될 것 같다라는 것과 동시에 과연 이강인 선수가 어느 자리에 나오게 될지, 진짜 이번 시즌 이강인이 너무나도 많은 자리에서 활약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느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